여러분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이럴 수가 있나요? 임신 7개월 차, 뱃속에서 아기가 발로 톡톡 차던 그 밤. 남편은 싸움 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 그리고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남편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은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자랑했죠. 저 땅도, 저 선산도, 저 꼬마 빌딩도 다 우리 거야.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면 이거 다 내 거 된다. 그래서 믿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집 한 채를 팔아 8천만 원을 내어줬고 심지어 친정엄마까지 2,5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가게에 진열된 건 전부 가짜 명품 가방. 시부모는 신용불량자. 우리 땅, 우리 빌딩은 이미 빚에 잡혀 있던 상태였던 겁니다. 결혼을 사랑이 아니라 돈을 끌어오기 위한 수단으로 쓴 한 가족. 임신한 며느리와 그 며느리의 친정엄마까지 조용히 그리고 철저하게 털어간 사람들. 오늘 이야기는요. 남편 하나 잘못 만나면 인생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구나 싶은 사기와 가스라이팅, 그리고 그 속에서 끝까지 버티며 아이와 다시 시작하려는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연은 계속된다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시댁과 이런 남편 어디까지 참으실 수 있을 것 같나요? 영상 끝까지 들으시고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사건의 시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늘 그렇듯 아무것도 모를 때가 가장 행복했다. 저기 보이지? 저 땅도 다 우리 거고, 저 선산, 그리고 저 꼬마 빌딩까지 전부 다 우리 거야. 처음 시댁에 인사 갔던 날, 시아버지는 유난히 목소리가 우렁찼다. 나는 그 말이 괜히 과장일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설렜다. 아, 내가 정말 괜찮은 집안에 시집 가는구나. 그날따라 바람이 좋았다. 시어머니는 내게 팔짱을 끼고 말했다. 우리 아들 어릴 때부터 얘기 들었지? 장사 수완이 얼마나 좋은지. 너 우리 집 들어오면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살 거야. 내가 낳을 손주들까지 걱정 없어. 그 옆에서 남편, 그러니까 그때는 오빠였던 사람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내 손을 꼭 잡았다. 우리 아빠, 저거 자랑하는 거 평생 써먹을 거니까 너무 믿지 마. 나는 웃었다. 하지만 그 말을 나는 그날 그대로 믿어버렸다. 우리는 연애 9개월 만에 결혼했다. 짧다면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시간 동안 그 사람은 내게 한 번도 큰 실망을 주지 않았다. 늦게까지 가게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고 피곤한 얼굴로 새벽에 찾아와도 내 앞에서는 늘 웃었다. 우리 양가 지원 안 받고 살자. 프로포즈를 하던 날 그는 내 손을 잡고 그런 말을 했다. 내가 힘들지 않겠어? 내가 되묻자 그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가진 집 있잖아. 거기서 우리 둘이 시작하면 돼. 나는 이미 부모님 가게랑 온라인몰 수익이 있으니까 넌 그냥 편하게 있어. 나 남자로서 자존심이 있어. 그 말이 참 멋있게 들렸다. 그래서 우리 결혼은 화려하진 않았지만 단단한 약속처럼 느껴졌다. 사실 부모님도 반대하셨다. 연애가 너무 짧다. 그리고 남의 집 사업을 그렇게 고지곳대로 믿으면 안 돼. 엄마는 여러 번 말했다. 요즘 누가 가짜 땅을 보여줘. 등기부등본 다 떼어볼 수 있는데. 나는 나대로 논리를 세워가며 엄마를 설득했다. 결국 엄마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래, 내 인생이니까. 대신 내가 힘들어지면 엄마한테 꼭 말해. 나는 그 말을 그때는 그냥 흔한 걱정으로만 들었다. 결혼하고 나서 우리의 삶은 겉으로 보기엔 안정적으로 보였다. 시부모님은 도심에서 작은 가방 매장을 운영했고 남편과 시누이는 온라인으로 같은 가방들을 라이브 방송으로 팔았다. 오늘도 완판입니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남편이 화면 속에서 웃으며 외칠 때면 나는 뿌듯함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역시 장사를 잘하긴 하나 보다. 그때의 나는 카메라 뒤에 숨겨진 것들을 상상조차 못했다. 남편이 집을 처음 나간 날은 내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다. 오빠, 우리 아기 생긴 것 같아. 조심스레 임신 테스트기를 보여줬던 그날, 그는 아이처럼 좋아했다. 나를 안고 빙글빙글 돌면서 소리쳤다. 진짜야? 진짜야? 우리 아기야? 그 모습을 보며 나는 확신했다. 아, 이 사람은 좋은 아빠가 되겠구나.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생각보다 짧게 지나갔다. 그래서 도대체 그 돈은 어디다 썼냐고. 언성이 높아진 건 결혼 1년쯤 되던 어느 겨울밤이었다. 남편의 카드 명세서에서 이상한 내역이 발견되면서부터였다. 그냥 거래처 직원들이랑 회식 좀 한 거야.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왜 이렇게 예민해져? 남편은 귀찮다는 듯 말했다. 별것도 아닌 돈이 아니잖아. 한 번에 100만 원씩 긁힌 게 몇 번인데. 나도 이제 혼자 몸 아니고
이 집 살림도 내가 책임져야 하잖아. 됐어. 나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 그는 말 그대로 집을 나갔다. 금방 들어오겠지.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다. 전화도 몇 번 하지 않았다. 하지만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새벽 3시가 넘도록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카톡은 읽히지 않았다. 그날 나는 소파 위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아랫배를 감싸쥔 손이 덜덜 떨렸다. 그는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들어왔다. 눈 밑이 퉁퉁 부어 있었고 술 냄새가 진동했다. 어디 있었어?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다. 친구네. 싸우고 나니까 집 들어가기 싫어서 그냥 좀 있었어. 그는 미안하다는 말 대신 피곤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그날은 그냥 넘겼다. 나도 알았다. 누구나 한 번쯤은 도망치고 싶은 밤이 있다는 걸. 하지만 그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건 그때의 내가 알지 못했다. 오빠, 또야? 3번째였을 때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남편은 말다툼만 하면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처음엔 23시간이었지만 나중에는 하루, 이틀, 길게는 닷새까지도 집을 비웠다. 나도 힘들어서 그래. 부모님 가게도 적자지, 온라인 매출도 요즘 예전 같지 않지. 나 숨 좀 쉴 공간 좀 줘라. 그는 늘 피해자였다. 그래도 최소한 연락은 해야지. 나 혼자 집에서 기다리는 건 생각 안 나? 나 임신했어. 나 혼자 심장 2개 달고 있는데 오빠는 나 몰라라 하고 나가버리면. 그래서 내가 돈 빌려달라는 거잖아. 그날 그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2천만 원만. 딱 2천만 원만 있으면 숨 좀 돌릴 수 있다니까. 나는 얼어붙었다. 2천만 원. 반복하듯 되묻자 남편은 다급하게 말을 이었다. 우리 부모님 가게 지금 많이 힘들어. 적자 난 거 메우고 재고 좀 돌릴 수만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당신도 알잖아. 우리 집 자산 많다는 거. 근데 오빠네 땅도 있고 선산도 있고 꼬마 빌딩도 있다며. 그거 담보로 대출 받으면 되잖아. 나는 너무나 당연한 말을 했다. 그 순간 남편의 얼굴에 잠깐 그림자가 스쳤다. 하지만 그는 금세 웃는 표정을 만들어냈다. 그게 다 돈이 묶여 있어. 해외 투자도 좀 하고 세금 문제도 있고 지금 당장은 손대기 힘들어. 그래서 당신한테 부탁하는 거야. 우리 와이프니까 믿고 말하는 거야. 우리 와이프니까. 그 말은 이상하게도 내 심장을 누르는 동시에 이상한 죄책감까지 불러일으켰다. 돈 빌려주는 건 나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 엄마랑도 상의해야 하고. 아, 또 시작이네. 그가 날카롭게 끊었다. 당신 엄마한테까지 말해야 하는 일이야. 이게 결혼했으면 이제 우리 둘이 한 가정이야. 부모님이 힘들다는데 내 아내가 그 정도도 못 도와줘. 난 무조건 안 된다고 한 적은. 됐어. 나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 그는 다시 문을 박차고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이번엔 너무 크게 들렸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적어도 이번엔 시부모님께 직접 물어봐야겠다. 먼저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다. 어머님, 요즘 가게 많이 힘드세요? 조심스레 묻자 수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다. 아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힘들긴 하지. 내 시아버지도 체면 때문에 말은 못하지만 우리 아들 고생하는 거 보면 가슴이 다 찢어진다. 그래서 혹시 2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아이고, 우리 아들이 그 말까지 했구나.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잠깐만 숨 쉴 정도로만 도와주면 나중에 다 갚을 거야. 너 시댁 믿지? 나는 대답을 못했다. 믿는다 라고 말해버리면 그 순간부터 나 자신이 바보가 될 것 같았다. 며칠 뒤 나는 결국 시댁 가게로 향했다. 도움은 모르겠고 내 눈으로 상황을 한번 보고 싶었다. 좁은 골목 끝에 있는 가방 가게.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가방들은 멀리서 보면 화려해 보였다. 문을 열자 시아버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나왔다. 왔어, 우리 며느리. 그는 내 손을 붙잡고 안으로 이끌었다. 아들한테 얘기 들었지? 내가 내 앞에서 이렇게까지 말하게 될 줄은 몰랐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다. 갑자기 그가 내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아버님, 왜 이러세요? 나는 깜짝 놀라 그를 붙들었다. 나 자식들한테 그런 말 안 하려고 버텼다. 근데 지금 진짜 힘들다. 우리 가게 몇 달째 적자야. 재고가 안 돌아가. 이대로면 가게 문 닫아야 해. 그럼 너희도 우리도 다 길바닥이야. 그의 눈가엔 진짜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 모습이 나를 무너뜨렸다. 반진아. 시어머니가 조용히 내 이름을 불렀다. 처음에 얘기했던 그 땅, 그 빌딩 기억하지? 우리 다 팔아서라도 갚을 거야.
내 돈 절대 안 떼먹어. 우리를 좀만 믿어주면 안 될까? 그날 나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족이니까. 이 사람들은 최소한 내 남편의 부모니까. 그 결심이 나중에 얼마나 잔인한 배신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다. 결국 나는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작은 집을 팔았다.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위치가 좋아 팔리는데 오래 걸리진 않았다. 대출금을 갚고 이것저것 정리하고 나니 내 통장에는 8천만 원 남짓이 남았다. 그중 8천만 원 전액을 시부모님 계좌로 보냈다. 그래도 계약서 하나 쓰는 게 엄마는 끝까지 반대했다. 엄마, 가족인데 무슨 계약서야. 나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가족이라서 써야 해. 안 그러면 나중에 더 피눈물 난다. 엄마 눈빛 속에는 어쩐지 오래된 상처 같은 것이 비쳐 있었다. 하지만 나는 더 묻지 않았다. 그리고 그 말도 들이지 않았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내게 고맙다며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다. 이건 뭐예요? 열어보니 얇은 금목걸이가 들어있었다. 고맙다는 표시야. 우리 진짜 빨리 갚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 목걸이의 무게가 그때는 따뜻하게 느껴졌다. 나중에 그게 얼마나 가벼운 모욕이었는지 깨닫기 전까지는. 엄마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석 달쯤 지난 뒤였다. 요즘 너 시댁 쪽에서 돈 꿔달라는 얘기 또 안 하냐? 밥을 먹다가 엄마가 물었다. 아니. 왜? 아니다. 그냥 너 표정이 안 좋아서.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웃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얼굴은 전혀 그렇지 않았나 보다. 그때 엄마는 이미 나 몰래 어떤 일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지 못했다. 엄마가 내게 모든 걸 털어놓았을 때 이미 너무 늦은 뒤였다. 아이 태동이 느껴지기 시작한 어느 날 엄마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 시댁 가게 한번 같이 가볼래? 갑자기 왜? 나는 웃어넘기려 했다. 가서 그냥 엄마가 직접 보고 싶은 게 있어. 엄마의 표정은 진지했다. 나는 이상한 불길함을 느꼈지만 그때만 해도 그게 이렇게 큰 파국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다. 시댁 가게에 들어서자 엄마는 먼저 진열된 가방들부터 유심히 살펴봤다.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있는 명품 브랜드들. 이게 전부 다 정품이야? 엄마가 물었다. 그럼요, 어머니. 요즘 누가 가짜 팝니까? 시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했다. 정품 감정서도 있겠네. 엄마가 한 발 더 들어왔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잠깐 굳었다. 그때 문이 활짝 열리며 남편과 시누이가 들어왔다. 어머니. 여기 웬일이세요? 남편이 어색하게 웃었다. 엄마는 대답 대신 남편이 들고 있던 박스를 가리켰다. 그거 새로 들어온 가방이야. 네네. 오늘 라이브 방송할 재고요. 시누이가 대신 받아쳤다. 한 번만 볼 수 있을까? 엄마의 목소리는 한치의 떨림도 없었다. 엄마는 가방을 손으로 만져보고 안쪽 마감과 로고 각인을 유심히 확인했다. 나는 그 모습이 낯설었다. 엄마에게 이런 면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눈빛이 날카로웠다. 잠시 후 엄마가 조용히 말했다. 이거 가짜야. 가게 안 공기가 얼어붙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 가짜 팔면 바로 신고 들어옵니다.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다. 나 옛날에 가죽 시장에서 일했어. 진짜 가방, 가짜 가방 손만 대봐도 알아. 이건 가죽도 아니고 로고 각인도 삐뚤어졌어. 나는 그 자리에서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다. 오빠 이거 진짜야? 하지만 남편은 눈을 피했다. 그의 눈동자에서 나는 그동안 내가 보지 못했던 어떤 진실을 보았다. 잠깐, 우리 밖에 나가서 얘기해요. 시어머니가 급히 말을 잘랐다. 하지만 엄마는 물러서지 않았다. 괜찮아요. 더 들어볼 것 없어. 반진아. 엄마가 내 이름을 불렀다. 우리 나가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신호가 걸릴 때마다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 엄마,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나 바보였지? 엄마는 그제야 나를 바라봤다. 바보는 아니야. 그냥 너무 믿은 거지. 근데 엄마 이 정도면 사기야. 그렇지? 엄마는 잠시 침묵했다가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반진아, 사실 너 몰래 나도 그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줬어. 말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엄마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동안 숨겨온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내 시아버지가 나한테 먼저 연락을 했어.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들 내외 신축 아파트 해주고 싶은데 사업 자금이 잠깐 부족하다더라. 한 달만 쓰고 갚겠다면서 사돈, 나 좀 도와줘 하더라. 나는 숨이 막혀왔다. 엄마, 그래서 얼마? 처음엔 1,500점 한 달 만에 갚더라. 그래서 안심했지. 그 다음에 또 연락이 왔어.
이번엔 2,500점, 한 번만 더 도와주면 진짜 마지막이라면서 그 돈은 아직도 못 받았어. 엄마가 핸드폰 화면을 내게 보여줬다. 거기에 찍힌 계좌번호, 금액, 그리고 시아버지라는 이름. 모든 게 너무 선명해서 차라리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나 왜 이제 말했어? 내 목소리가 떨렸다. 너 임신했잖아. 엄마는 담담히 웃었다. 너까지 걱정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나도 혹시나 했지. 정말 갚을 수도 있겠다고. 엄마도 속았네. 내 말에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둘 다 같은 사람들한테 속은 거야. 그날 밤 나는 한 잠도 잘 수 없었다. 아이가 뱃속에서 자꾸만 움직였다. 미안해, 엄마가 바보라서. 배를 쓸어내리며 중얼거렸다. 눈을 감으면 시아버지가 내 앞에서 무릎 꿇던 모습이 떠오르고 엄마 몰래 돈을 빌리러 갔을 시부모의 얼굴이 겹쳐졌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남편이 서 있었다. 그는 과연 피해자였을까, 공범이었을까? 다음 날 나는 혼자 시댁을 찾아갔다. 남편은 이미 나가고 없었다. 시어머니는 날 보자마자 질린 표정을 지었다. 왔구나. 짧은 말 뒤에 침묵이 흘렀다. 나는 정면으로 물었다. 어머니, 아버지, 저희 엄마한테까지 돈 빌리신 거 알고 계세요? 잠시 뒤 안쪽에서 시아버지가 나왔다. 그의 눈빛은 어제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래, 빌렸다. 그래서 어쩌라고? 목소리에서 더 이상 미안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제 돈 8,000에 엄마 돈 2,500에 저희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해요? 야, 시아버지가 내 쪽으로 다가왔다. 결혼했으면 빚도 같이 나누는 거야. 우리 아들이랑 혼인신고했으면 내 돈은 우리 가족 돈이야. 우리가 어렵다는데 그 정도도 못 도와줘? 도와드리는 거랑 속이는 건 다르잖아요. 내가 이를 악물고 말하자 시어머니가 끼어들었다. 너 지금 우리 보고 사기꾼이라고 하는 거냐? 아니에요. 이번엔 나도 물러서지 않았다. 가짜 명품 팔아서 돈 벌고 땅이랑 빌딩 있다고 속이고 빚 있는 거 숨기고 그게 사기가 아니면 뭐예요? 순간 공기가 묵직하게 가라앉았다. 그때였다. 문이 벌컥 열리며 남편이 들어왔다. 내 얼굴을 보자마자 그는 얼굴을 찌푸렸다. 여기서 뭐 하는데? 오빠.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그를 바라봤다. 나 이제 더는 안 속을 거야. 무슨 소리 하는데 또? 남편은 헛웃음을 쳤다. 가게도 어렵고 우리 집 사정도 힘든 거 알면서 당신이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부부잖아. 부부라서 속여도 돼. 내 목소리가 높아졌다. 부부라서 내 돈은 마음대로 써도 돼. 우리 엄마한테까지 몰래 손 벌려도 돼. 남편은 대답 대신 비웃음을 터뜨렸다. 와, 진짜. 내가 결혼을 왜 했나 싶네. 결혼했으면 좋은 일도 나누고 나쁜 일도 나누는 거야. 빚도 같이 지는 거고 같이 갚는 거고. 그게 싫으면 애초에 혼자 살지 그랬냐? 그 말은 내 안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무언가를 부쉈다. 그래, 오빠 말이 맞아. 나는 웃었다. 스스로도 놀랄 만큼 담담한 목소리였다. 근데 같이 지는 빚은 최소한 진실 위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 다음 날 나는 혼자 시댁을 찾아갔다. 남편은 이미 나가고 없었다. 시어머니는 날 보자마자 질린 표정을 지었다. 왔구나. 짧은 말 뒤에 침묵이 흘렀다. 나는 정면으로 물었다. 어머니, 아버지, 저희 엄마한테까지 돈 빌리신 거 알고 계세요? 잠시 뒤 안쪽에서 시아버지가 나왔다. 그의 눈빛은 어제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래, 빌렸다. 그래서 어쩌라고? 목소리에서 더 이상 미안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제 돈 8,000에 엄마 돈 2,500에 저희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해요? 야, 시아버지가 내 쪽으로 다가왔다. 결혼했으면 빚도 같이 나누는 거야. 우리 아들이랑 혼인신고했으면 내 돈은 우리 가족 돈이야. 우리가 어렵다는데 그 정도도 못 도와줘? 도와드리는 거랑 속이는 건 다르잖아요. 내가 이를 악물고 말하자 시어머니가 끼어들었다. 너 지금 우리 보고 사기꾼이라고 하는 거냐? 아니에요. 이번엔 나도 물러서지 않았다. 가짜 명품 팔아서 돈 벌고 땅이랑 빌딩 있다고 속이고 빚 있는 거 숨기고 그게 사기가 아니면 뭐예요? 순간 공기가 묵직하게 가라앉았다. 그때였다. 문이 벌컥 열리며 남편이 들어왔다. 내 얼굴을 보자마자 그는 얼굴을 찌푸렸다. 여기서 뭐 하는데? 오빠.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그를 바라봤다. 나 이제 더는 안 속을 거야. 무슨 소리 하는데 또? 남편은 헛웃음을 쳤다. 가게도 어렵고 우리 집 사정도 힘든 거 알면서 당신이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부부잖아. 부부라서 속여도 돼. 내 목소리가 높아졌다. 부부라서 내 돈은 마음대로 써도 돼. 우리 엄마한테까지 몰래 손 벌려도 돼. 남편은 대답 대신 비웃음을 터뜨렸다. 와, 진짜. 내가 결혼을 왜 했나 싶네. 결혼했으면 좋은 일도 나누고 나쁜 일도 나누는 거야. 빚도 같이 지는 거고, 같이 갚는 거고. 그게 싫으면 애초에 혼자 살지 그랬냐? 그 말은 내 안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무언가를 부쉈다. 그래, 오빠 말이 맞아. 나는 웃었다. 스스로도 놀랄 만큼 담담한 목소리였다. 근데 같이 지는 빚은 최소한 진실 위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 소송 준비와 수사 과정은 생각보다 길고 지루했다. 나는 여러 번 진술을 했고 변호사와 함께 통장 내역, 거래 기록, 문자 메시지들을 정리했다. 그 사이 아이는 점점 자라났다. 남편은 몇 번 전화를 걸어왔다.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애도 태어날 건데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에게서 느껴지는 건 미안함이 아니라 귀찮음에 가까웠다. 애가 태어나니까 이제야 생각나? 나는 냉정하게 물었다. 우리 애잖아. 그가 말했다. 그래, 우리 애 맞지.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근데 나는 이제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이 아이밖에 없어. 아이를 낳던 날 엄마는 내 손을 꼭 잡고 있었다. 힘 줘, 반진아. 다 왔어. 엄마 나 잘할 수 있을까? 너 벌써 잘하고 있어. 그 사람들한테 속았던 것도 지금 이렇게 맞서고 있는 것도 다 내가 살아보겠다고 한 선택이야.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못해. 아이의 첫 울음소리가 분만실에 울려 퍼졌을 때 나는 눈을 감았다. 남편은 오지 않았다. 시댁에서도 아무도 오지 않았다. 그래도 외롭지 않았다. 내 손을 잡고 있는 엄마가 있었고 내 가슴 위에서 작게 울고 있는 아이가 있었다. 며칠 뒤 병실 창가에 서서 나는 아이를 안고 밖을 내다봤다.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다. 눈 대신 비가 간간히 내렸다. 아가. 나는 아이의 작은 손을 쥐었다. 엄마가 바보였던 건 오늘까지만 할게. 이제부터는 우리 둘이 사는 인생 엄마가 끝까지 지켜줄게. 아이의 손가락이 내 손을 꼭 감싸 쥐었다. 그 조그만 힘이 이상하리만치 단단하게 느껴졌다. 소송은 생각만큼 깔끔하게 끝나지 않았다. 시부모는 조사 과정 내내 갚을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가끔은 얼마간의 이자를 얹어보낸 계좌 내역을 들이밀며 자신들이 악의적인 사기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남편은 줄곧 피곤한 얼굴로 진술했다. 제가 부모님 상황을 잘못 판단한 건 맞아요. 근데 처음부터 떼어먹으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아내도 알잖아요. 저 애 태명도 지어주고 같이 아기 준비도 했어요. 그의 말들이 내 귀에 닿을 때마다 가슴 어딘가가 조금씩 닳아 없어지는 것 같았다. 변호사는 현실적인 결론을 내렸다. 형사처벌은 아주 강한 처벌을 기대하긴 어려워요. 다만 민사소송은 끝까지 가봅시다. 판결문이라도 받아놓으면 나중에라도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이 사람들이 돈을 벌까요? 내가 냉소적으로 묻자 변호사는 슬며시 웃었다. 세상은 생각보다 좁아요. 이 정도로 사람들을 속이고 다닌다면 언젠간 또 사고를 칠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미 판결문이 있는 피해자와 없는 피해자는 다르게 취급되겠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세상은 착한 사람에게만 상처를 준다고 믿었던 그 네이반 시절은 지나갔다. 이제는 상처를 받아도 끝까지 싸우는 사람에게 작은 길 하나 정도는 열어주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편과의 이혼 소송도 병행했다. 그는 마지막까지 말했다. 너, 나 이용했다고 생각하지? 근데 나도 너한테 정이 있었어. 그건 진짜야.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정이 있었다면 최소한 한 번쯤은 나를 지켰어야 했다. 나는 판사 앞에서 조용히 말했다. 저는 이 사람과 다시는 부부로 살 수 없습니다. 저를 사랑하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정 안은 잠시 조용해졌다. 나는 그 침묵을 온몸으로 견뎠다. 그 후로 나는 아주 단순한 삶을 선택했다. 낡은 원룸에서 아이와 함께 살며 내가 원래 하던 일을 조금씩 재개했다. 가끔은 온라인으로 가방을 팔아달라던 시댁 얘기가 떠오르기도 했지만 이젠 그 일을 내 방식대로 다시 시작했다. 정품만 팝니다. 오래 써도 질리지 않는 진짜 가방만. 나는 상품 설명에 그렇게 적어 넣었다. 가끔은 라이브 방송을 켜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혹시 사기당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내 질문에 채팅창이 요동쳤다. 있어요. 친척한테 당했어요. 저도 시댁 때문에. 나는 그 이야기를 한 줄 읽어내려가며 깨달았다. 아, 나 혼자가 아니구나. 가끔은 그날 밤의 장면이 꿈에 나온다.
말다툼 끝에 남편은 말했다. 나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 그리고 문을 닫고 나갔다. 그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적어도 내가 기다리던 그 사람으로는 돌아오지 않았다. 이제 누군가가 묻는다.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나는 조용히 웃는다. 그날 한 남자는 아내와 아이를 두고 도망쳤고 한 여자는 그 도망치는 소리를 듣고도 끝까지 기다렸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도망친 사람들은 언젠가 자기 죄의 그림자를 밟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남겨진 우리는 상처난 자리에서 다시 새 살을 키울 것이다. 아이에게 가끔 묻는다. 아가, 너 아빠가 어디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엄마는 여기 있어. 그러니까 우리 둘이서 남들이 말하는 가족이 아니더라도 우리만의 가족 만들어보자. 아이는 대답 대신 웃는다. 작은 손으로 내 뺨을 만지고 옹알이를 한다. 그 소리가 어쩐지 이렇게 들린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나는 아이를 꼭 안고 창밖을 본다. 그날처럼 바람이 분다. 단, 이번에는 누군가 도망치는 바람이 아니라 앞으로 걸어 나가라고 등을 떠미는 바람 같다. 그리고 나는 아주 천천히 한 발을 내딛는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고 계속된다. 도망친 그들의 뒤가 아니라 앞으로 걸어가는 나와 아이의 발걸음을 따라가며 남편은 끝까지 말했습니다. 결혼했으면 빚도 같이 나누는 거야. 가족이면 이 정도는 도와줘야지. 하지만 이 여자가 마지막에 내린 결론은 가족이면 더 정직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녀는 시부모를 상대로 사기 고소를 걸었고 남편에겐 이혼 소송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판사 앞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과 다시 살 수 없는 이유는 저를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녀는 작은 원룸에서 아이와 단둘이 다시 시작합니다. 더 이상 시댁의 며느리가 아니라 한 아이의 엄마, 그리고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겉으로는 가족이라는 이름을 쓰지만 실제로는 경제적인 착취와 감정 조종으로 묶어두는 관계, 우리가 한 번쯤 돌아봐야 할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여자의 자리에서 어디까지 버티고 어느 지점에서 이건 아니다라고 말하셨을 것 같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비슷한 상처를 가진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현실 사연, 가족과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누군가의 삶 속 진실을 함께 들여다보러 갈게요. 여기는 사연은 계속된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